shaded area가 indicate period of recession이네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 금리가 오르고, 불황일 때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shaded area, 약간 흐릿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불황인 기간이에요. 그때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론에 의하면 금리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금리가 좀 그 주변과 비교했을 때 이 명목금리가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론과 실제 자료는 맞아 떨어진다. 호황일 때는 금리가 오르듯이 불황일 때는 금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불황 국면에서 금리가 실제로 떨어지더라 하는 게 이 그래프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쉐이디드 에리아가 불황 국면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그때 그 주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지금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지난주 수업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랑 조금 뉘앙스가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일본의 금리가, 지금은 이제 미국도 금리가 금융위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지만 90년대에는 아주 일본이 독보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이었고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거는 실질 금리 얘기를 하면서 실질 금리는 네거티브가 될 수가 있다. 명목 금리는 네거티브까지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인플레가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빼기 인플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가 있다고 보면 실질금리가, 명목금리가 제로가 아니래도 인플레 때문에 실질금리를 네거티브로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지금 명목금리가 기준금리, RP금리 같은 거 2%라고 보면 인플레가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다. 그죠? 우리나라도 실질금리는 네거티브가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본도 네거티브 금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질금리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나오는 여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명목금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98년 11월 같은 경우에 아주 한시적이지만 명목금리도 제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로 네거티브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첫 번째 포인트는 90년대에 일본은 어떤 위기를 겪습니까? 디플레이션 위기를 겪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율이 마이너스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인플레가 있을 때 채권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 이거 말고 예상 인플레가 있을 때 채권금리는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디플레이션이 있을 땐, 그러니까 즉 인플레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즉 마이너스 인플레가 있을 때는 채권금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여기서 채권금리는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로서의 채권금리는 인플레가 디플레이션이 되고 마이너스 인플레가 될 때는 이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림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림으로는 아까랑 반대겠죠. 채권 수요가 늘고 채권 공급이 줄고, 그죠? 채권 공급이 줄고, 그럼 원래 금리는 여기 있다가, 채권 가격은 이런 식으로 오르겠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겠죠. 이번엔 반대로 가니까. 그죠?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명목금리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요 얘기를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바로 디플레이션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90년대 일본은 디플레이션이면서 동시에 불황입니다. 디플레이션이면서 불황이에요. 아까 호황일 때는 금리가 오른다고 그랬죠. 불황이면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두 번째 포인트는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을 때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반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명목금리가 한시적으로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뭐 일종의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오늘 강의의 요지는 뭐예요? 채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채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자. 왜? 가격과 금리 사이에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채권 수요 공급이 결정을 하는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지고 금리가 오를지, 채권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따라서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판단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우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자, 이 얘기고요. 이 금리를 예측하는 거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예측하는 그런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툴이 이제 이코노메트릭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해야지 만들 수 있는 모델이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많이 얘기하는 툴 중에 하나가 금리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던 채권의 수요와 채권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지금 상황처럼 정부 재정 적자가 늘었다. 그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 재정 적자가 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여기에서 일로 떨어질 것이다. 채권 금리는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미스 바니, 모겐, 개런티 트러스트, 프루덴셜, 이거 다 아주 쟁쟁한 금융기관들인데, 이런 데서는 바로 이런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금리 예측을 합니다. 예? 그 금리 예측을 잘해야지만 채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금융기관의 경우는 금융기관 여러 가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또 다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리가 앞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채권을 사서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채권을 거꾸로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웰스가 있고, 채권의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미래 금리 움직임, 인플레이율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 리스크, 리퀴디티가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채권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profitability of investment opportunity, 투자 기회 또는 투자 기회의 그 어떤 수익성.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 budget deficit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면 가격과 채권 금리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 채권 가격이 픽스가 되면 채권 금리도 그 역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1대1이니까 바로 픽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채권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따지고 보면 결국 채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